화물연대가 예고한 대로 화물차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중심으로 물류 차질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긴급 비상소송 대책을 시행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노정관계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문제를 논의합니다. 친문, 친이재명계 사이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의원은 오늘 국회에 처음 출근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빠르게 확산한 무인 점포가 각종 범죄와 일부 고객들의 기행에 무방비로 노출됐습니다. 점포 업주의 고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쌀 재고량이 늘고 소비량이 줄면서 산지 쌀값이 20% 가까이 폭락해 거래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농민들은 남아도는 쌀 15만 톤 이상을 시장에서 추가로 격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하기로 하자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달여 만에 수도 키우를 폭격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굿모닝 YTN 2부입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가 여러분의 아침을 함께 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오늘 새벽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비상소송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고 경찰은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예정대로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죠? 네, 그렇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오전 11시에 16개 지역 본부별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합니다. 이들은 조합원 2만 5천 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노동자 상당수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이 있는 부산에선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 3천여 명 대부분이 부산 강서구, 부산 신항 등 주요 항만 거점에서 파업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전남 광양항과 전북 군산항, 제주항, 인천 신항 등에서도 지부별 출정식이 진행됩니다. 경기 의왕 ICD에선 서울 경기 지역 조합원 1,000명이 총파업 출정식에 참석한 뒤 오늘 오후부터 의왕 ICD와 평택항으로 나뉘어서 봉쇄 투쟁을 이어갑니다. 광주 광산구 하남 산단, 경북구미 성안 합섬 앞, 포항 포스코 정문 앞, 대전 한국타이어 앞에서도 지역별 조합원들이 모여 파업에 돌입합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이 화물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와 과적,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간 시행한 뒤 올해 말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는 경유가 폭등으로 안전운임제 없이는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며 기한과 대상 확대를 위해 국토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관계자들 간의 의견이 좀 일치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로 좀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책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에 정부가 비상소송 대책을 가동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군 위탁이나 국토교통부 소속 차량 등 대체 수송 차량과 인력 운용을 지원합니다. 대체 수송 차량 확보를 위해 자가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유상 운송 허가를 임시로 내주기로 했습니다. 부산항과 인천항 등 주요 항만에선 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화물을 미리 항만 밖으로 옮겨 화물 적재 공간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 철도공사에서 이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차를 증편해서 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은 차주는 물론 화주와의 관계까지 고려해 대상부터 기간까지 법으로 규정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안전운임은 근거 자료격인
안전 운송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되는 만큼 안정 운송 원가에 대한 협상이라도 화물연대와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그 교통연에서에다가 그 운송 원가 조사를 다 시켰어요. 내년도 안전 운임이 안 되던 사실은 이걸가 만약에 운임으로 안 들어가면 안전 운송 원가로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엄정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되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이 처벌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와 시설 점거 등 이 불법 행위가 예상되는 항만과 물류, 터미널, 이 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 거점에는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북한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로 보이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 기간 경고해온 우려라고 설명했습니다. We remain concerned that the DPRK could seek a seventh nuclear test in the coming days. It's a concern we've warned about for some time. 또 이 우려가 긴급 상황이지만 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동맹 간에 단합된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같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미 전략포럼에서 핵실험 가능성 질문에 명백히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인 한국과 일본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the ROK, and Japan continue to be in full alignment on our approach to countering the threat posed by the DPRK. 앞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이사회에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영변에 5메가와트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징후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반도 상황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미 군 당국이 대응 사격을 하면서 강대강 대치로 흐르는 양상입니다. 그런 만큼 북한이 도발 수위를 올리기 위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에서 북한의 도발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어떤 도발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고 또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갈 것입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 외교차관 회담,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참석 등을 위해 어제 입국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한국을 다시 찾은 셔먼 부장관을 환영한다며 방한 기간 한미일 관계자들과 함께 북한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까지 한국에 머무는 샤먼부 장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을 면담하고 대북 문제와 관련한 한미일 공조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둘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휴 내내 릴레이 간담회를 열며 새 지도부 구성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선수별 추천 위원 등을 안건으로 올리는 등 이번 주 안에 지도부 선출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연휴에도 간담회를 열고 새 지도부 구성 논의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당장 오늘 의원총회에서 선수별 추천위원을 안건으로 올려 결의할 예정입니다. 원외 여성 청년위원도 각각 한 명씩 위원으로 추천받아 절차를 밟은 뒤 이번 주 안에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선수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과 여성 그리고 원외 분들을 포함해서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위원장에 대해선 구체적인 인선 방법, 기준 등을 내놓지 않아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험과 능력을 갖춘 문희상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등이 물망에 오른 가운데 이재명 상임고문의 후원 회장이었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도 거론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윤호중 비대위원장 그 상황에서도 하도 답답하시니까 본인이 그 총대를 메시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주당 내 상황이 마무리되더라도 멈춰선 후반기 국회의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장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국회의장단 선출과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상임위 협상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 법사위만 주면은 일사천리 진행될 건데 그렇게 왜 고집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장 국회의장단부터 뽑아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선거 이후 민주당 내 계파 갈등까지 표면화된 상황에서 내부 마찰 없이 새 지도부 선출과 국회 정상화까지 무사히 일어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오늘 국회에 첫 출근합니다. 이 상임고문 측은 오늘 오전 9시쯤 국회에 도착해 의원회관에 마련된 의원실에 들러 초선 의원으로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첫 출근인 만큼 간단한 소감 등을 밝힐 예정인데 선거 패배 책임론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이 상임고문 측은 새 지도부 구성 등을 논의하는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선 중진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대표가 추진한 혁신위원회에 우려를 표했는데 당내 주도권 다툼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겨냥했습니다. 도대체 왜 갔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여당 정치인은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한 겁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러시아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이번 방문이 이 대표의 자기 정치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가 꺼내든 혁신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보탬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개혁과 혁신은 필요하지만 구성과 의제를 먼저 논의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논의 내용이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고 당원들의 뜻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나중에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이준석 대표는 어차피 기차는 간다는 글로 맞받았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표현을 인용한 거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른바 친윤 그룹과 이 대표의 당내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성상납 의혹 논란으로 이 대표를 향한 조기 퇴진론이 제기되어 온 만큼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차기 당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일찍 시작된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없이 이제 정치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지.
다른 잠재적 당권 주자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내 진입에 성공한 안철수 의원은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혔고 김기현 의원은 의원 모임을 띄우며 본격적인 기반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공직 후보자의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의 조직에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법무부는 오늘자 관부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과 소속 공무원 정원 등을 담은 개정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이 게재되면 관리단의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넘겨받아 수행하고 검사 최대 4명을 포함해 모두 20명 규모로 꾸려집니다. 한밤중에 경기 파주시 자유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대구에선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이 대피했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박희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늦은 밤 도로 한쪽에 차량 파편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오늘 0시 반쯤 경기 파주에 있는 자유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한 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3시간 전인 어젯밤 9시 40분쯤 경남 김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진례나들목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진로 변경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 아파트 옥상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대구 진천동에 있는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복층 구조로 된 집 위층이 대부분 탔고 일가족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주문이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무인 점포가 크게 늘었습니다. 24시간 열려 있으면서도 인건비는 아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지만 관리자가 없다 보니 각종 범죄와 기행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피해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무인 오락실입니다. 한 여성이 들어오더니 지폐 교환기에서 현금 뭉치를 빼갑니다. 10분 뒤 이 여성은 인근의 다른 무인 오락실에도 나타나 또다시 현금 뭉치를 빼갑니다. 모두 1,0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이 여성은 이런 5만 원과 만 원짜리 고액권을 지폐 교환기에 넣고 1,000원으로 무더기로 바꿔가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졸지에 잔돈이 없어진 오락실 주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하루 장사를 날렸습니다. 600에서 700만 원 정도의 피해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은행에서 3, 40만 원 정도만 돈을 바꿔주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은행들이 밀집해 있으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한 무인 편의점에선 냉장고에서 제품을 꺼내곤 다시 넣어놓지 않는 일부 손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물건을 꺼내놓고 제재를 안 갖다 놓고 그냥 바깥에는 실온에다 놔놓으니까 다 녹는 경우도 생기고 거짓 내가 더 부담되는 거고. 관리자가 없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기행이나 모렴치한 행태로 피해를 보는 무인 점포들. 이보다 훨씬 심각한 각종 절도 범죄 등에도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인적 드문 밤 결제기를 뜯고 현금을 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서울 은평구에선 결제기에서 돈을 턴 학생들이 음식까지 훔쳐먹고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피해가 늘다 보니 경찰이 아예 무인 점포 대상 절도 범죄만 따로 통계를 내는데 집계를 시작한 지난해 3월 223건이던 게 올해 3월 41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CCTV 말고도 추가로 신원 확인 시스템을 설치해 피해를 막아보려는 점주들도 있지만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이런 이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장치를 설치하지만 그런 합리적인 어떤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욕망 구조까지 지금 관리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른바 양심 거울을 설치해 개인의 도덕심에 기대 보려는 이색 아이디어까지 나오지만
이 역시 실효성은 의문스러운 상황. 인건비를 아끼면서 각종 기행이나 범죄도 예방할 수 있는 묘책은 없는지 무인 점포 점주들의 고민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고 하죠. 도시 환경을 책임지는 가로수도 한창 녹색옷으로 단장해야 하는 시기지만 오히려 말라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겨울철 눈을 녹이기 위해서 뿌린 염화칼슘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보도에 윤성훈 기자입니다. 도로 옆 인도를 따라 늘어선 거대한 느티나무들. 봄을 지나 여름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연두빛 잎사귀가 무성하게 뒤덮여야 하지만 언뜻 보기에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지만 남은 나무, 일부 가지에만 겨우 잎을 틔운 나무가 질비합니다. 잎이 나온 직후에 이 나무의 피해에 의해서 바로 말라버리는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도 인도 위에 심은 나무에서만 유독 이런 증상이 심합니다. 인도박나무는 초록빛 잎이 울창하지만 이 가로수는 잎을 틔우지 못하고 앙상하게 가지만 남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성남시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나무를 되살리기 위해 영양제도 투여해봤지만 좀처럼 잎을 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푸르게 돼야 되는데 날씨도 따뜻해지면서 그러지 않으니까 안타깝긴 하죠. 네. 성남시가 전체 가로수 4만 7천여 주를 전수 조사한 결과 6%인 3천여 주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원인을 찾아봤더니 가로수를 심은 토양에 염분이 너무 많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토양의 적정 염분 함량 기준은 0.05% 미만인데 일부 지역에선 10배가 넘게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토양에 들어가는 염분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제설제, 즉 염화칼슘 성분들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겨울에 눈을 녹이기 위해 살포한 염화칼슘이 녹으면서 토양의 염분 함량도 덩달아 높아져 나무를 메마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올해는 강우량까지 크게 줄어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염분 성분은 직접적으로 이제 뿌리에 닿게 되면은 뿌리가 죽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뿌리 안쪽에 있던 물이 거꾸로 토양 쪽으로 거꾸로 나오는 역삼투압이 걸리기 때문에요. 나무는 수분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뿐 아니라 서울 강남과 서초 등 대도시 도심 곳곳에서 비슷한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토양의 염분을 낮추기 위해선 충분히 물을 주는 게 유일한 방법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가로수가 죽으면 되살릴 수도 없는 만큼 화학약품인 염화칼슘 대신 성능은 조금 떨어지고 가격은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설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6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처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네, 앞으로 그럼요. 잘 부탁드리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첫 기사는 이제 최근 고공행진하는 물가 이야기 같은데요.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일면에 실린 기사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남성 커트값 2만 원, 서비스료도 불붙었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동안 물가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유가나 곡물 가격 상승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은 서비스 물가 얘기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서비스 물가는 연쇄적인 물가 상승의 가장 마지막에 영향을 받는 항목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소비자원이 꼽은 5대 서비스 품목, 세탁, 숙박, 임의용, 목욕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오르지 않은 게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외에도 대리운전, 가사도우미 등 서비스 물가가 5%에서 많게는 두 자릿수, 10% 이상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서비스 가격은 인건비의 비중이 크기 마련인데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을 유발하고 또 이런 임금 상승이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이끄는 악순환이 시작됐다. 이런 전문가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정말 오르지 않는 게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고물가에 대비하고 있었는데요. 부업을 새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적금 금액을 줄이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기본적으로 퇴근 후에 만나는 약속을 많이 줄이고 있다고 하는데 소개팅 비용이 부담돼서 소개팅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다라는 직장인 인터뷰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말이 실감이 납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전국 이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에 있는데요. 이를 두고 룰에 대한 신경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내의 개파 전대 룰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룰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투표권을 갖는 권리당원에 대한 규정이고요. 또 하나는 권리당원 투표의 반영 비율입니다. 먼저 현재 민주당 규정을 보면 투표권을 갖는 권리당원, 전당대회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당원 중에 1년간 6회 이상 당비를 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그대로라면 3월 대선 이후로 입당한 신규 당원은 8월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대선 이후 신규 입당한 당원, 이른바 개딸이죠. 개혁의 딸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친명계, 또 철험회 등 강경파는 이들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친문파 혹은 반명계는 현행 룰을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원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명분과 연이은 선거 패배에 섣불리 룰까지 건들면 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맞붙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투표 반영 비율 역시도 현재 권리당원은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친명계 측에서는 이 비중을 더 높이자고 주장을 하면서 역시나 개파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 갈등 여러모로 격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네. 다음으로 민주당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배 무소속 의원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조선일보가 민영배 의원의 행보를 주목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그 기사인데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안건 조정위를 위한 탈당을 두고 이른바 위장 탈당이라는 비판이 그동안 많지 않았습니까? 네. 민영배 의원은 목적 탈당 혹은 기획 탈당일 수는 있어도 위장은 아니다. 그리고 편법은 맞을지 몰라도 위법은 없었다. 이런 취지로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후로 보면요. 민주당 인사들과 자리를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이제 기사에 나오는 사진들에도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왼쪽 사진을 보면요. 지방선거 때 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함께 유세 현장에 다니던 모습이고요. 보면은 파란색 점퍼를 입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해서 경남 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던 모습입니다. 역시나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나란히 서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모습을 두고 사실상 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해왔다면서 모렴치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민영배 의원의 행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행동을 본인은 충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의원 인터뷰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민영배 의원, 정당법,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당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사를 좀 보면요. 여당 역시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제 잠재적인 당권 주자 관련 기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이준석 대표고요. 또 기사 중앙에는 안철수, 김기현 의원의 사진도 함께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윤리위는 오는 24일 회의를 열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표 거취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는 1년 가까이 남아 있지만 벌써부터 당권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한국일보는 공부 모임 속속 출범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여기에 가장 먼저 카드를 꺼내든 건 김기현 의원입니다. 최근에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혁신24 새로운 미래, 이른바 새 미래에 함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김기현 의원은 작년 원내대표 선출 전에도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한 금시 쪼문이라는 공부 모임은 만든 바 있는데 당시에 이 모임이 당선에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를 받는 만큼 이번에도 그런 모임을 조직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 자신을 중심으로 한 정책 포럼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이후로 당 소속 의원들과 식사 자리를 차례로 계획을 해두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당내 조직력이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만큼 차기 당권 경쟁 또 대선 출마를 위해서 이런 모임을 발족해서 약점을 보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제 제목에
둑 터진 사교육이라는 표현이 눈에 쏙 들어오는데요. 네. 둑이 터졌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곧 이제 여름 방학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이때를 이용해서 자녀를 영어 캠프 같은 곳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이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숙박형 학습 프로그램으로 보통 부르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막혔다가 이번 여름방학부터 운영을 재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인기가 많은 영어 캠프의 경우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마감이 됐다고 하는데요. 30초 만에 마감이 돼서 30초 컷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영어뿐 아니고요. 수학 학습 캠프 모집도 활발하다고 하고요. 또 미국이나 필리핀, 캐나다 등으로 가서 합숙하는 해외 합숙 스쿨링 프로그램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뭐 국내 학숙 프로그램은 한 20일 정도에 300만 원대 정도 가격이라고 하고요. 해외 프로그램은 한 달에 400만 원부터 뭐 1000만 원까지 천정부지에 이른다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자리가 없어서 못할 정도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둑 터진 사교육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기초 학력이 붕괴됐고 또 공교육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 심리를 부추겼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한 달에 수백에서 1000만 원까지 이 둑 터진 사교육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나왔는지 왠지 알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무슨 그래프가 하나 보이는데요. 점점 떨어지는 모습도 있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그래프 밑에 보면은 서울 지도도 함께 나와 있는데요. 서울 인구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네. 예전에 이제 서울을 흔히 표현할 때 천만 도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1000만 명이 깨진 건 6년 전입니다. 2015년 1002만 명을 마지막으로 1000명대가 깨졌고요. 그 후로도 점차 감소해서 2022년 5월 기준으로는 950만 명 선도 무너졌습니다. 통계청은 지금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서울 인구가 700만 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역시 가장 주요한 이유는 비싼 집값 때문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서울을 떠난 이들은 주로 하남이나 화성, 김포, 시흥 등 경기도로 이주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경기도 인구수를 보면요. 서울과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2015년에는 1252만 명이었다가 2018년에는 1300명대를 돌파했고요. 몇 년 안에 이제 1400만 명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집값 외에도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는 출산율,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인구 감소 등도 서울 인구가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 소식을 들었는데요. 범죄도시2의 흥행 열기가 매우 뜨겁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한석을 보탰는데요. 1000만 관객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 보면요. 중앙에 그래프도 나와 있는데 범죄도시2를 영화 기생충의 흥행 속도와 비교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면 900만 관객을 돌파한 시점, 기생충은 개봉 25일째였던 반면 범죄도시2는 20일 만에 9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흥행 속도가 더 빠른 만큼 이번 주 안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마지막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바로 이 기생충이었는데 이번에 범죄도시2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 약 3년 만에 1000만 관객 달성 영화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됐던 영화계의 단비가 되어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도시2 제작사 대표 인터뷰가 나와 있는데 경쟁이 치열하던 영화계에서 지금처럼 많은 축하 인사를 받은 건 처음이다 이런 소감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범죄도시2가 사람들을 다시 극장으로 이끌어주길 바라는 영화계의 바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영화가 나오면 포스트 코로나를 알리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우리 영화가 세계적으로 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도 승승장구하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하기로 하자 러시아가 발끈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 달여 만에 수도 키이우를 폭격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독립을 선언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한 가구 공장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공화국 측은 서방의 무기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측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공급하면
새로운 목표물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Отодвигать от своей территории линию, за которой неонацисты могут угрожать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군의 보복 공격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이미 불을 뿜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루안스크주 리찬스크의 주거 지역 등에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Російською наволоччю знову обстріляно центр міста Лисичанська, зруйновані жилі будинки, і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окументуємо їх злочинну діяльність. 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도 한 달여 만에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 대상은 철도 시설이었는데 서방 지원 무기가 최전방으로 운송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에너지 수출 계약 협의 중인 우방국 세르비아 방문 일정이 무산됐습니다. 불가리아와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등 세르비아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이 러시아 항공기에 대해 영공을 폐쇄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이는 엄연한 적대 행위라면서 미국과의 핵무기 관련 협의는 이번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미국에 통보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1도로 어제보다 2도나 낮은 상태고요. 한낮에도 25도에 머물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지방에는 낮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겠고요. 이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 이남 지방 곳곳에는 오늘 밤까지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1도, 대전은 15.2도, 부산은 15.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2도에서 5도가량 밑돌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 대전은 24도, 광주와 대구는 22도 등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호남과 강원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씨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물연대가 예정대로 오늘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운송 방해 같은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총파업의 배경은 기름값 급등입니다. 최근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면서 화물 노동자들의 유류비 지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화물연대가 유가 인상 시 이에 연동해 운임이 조정되는 안전운임제를 안착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재작년에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6월 2일 1차 교섭 이후에 국토부나 정부 쪽으로부터 어떠한 대화 요청이나 교섭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는 전체 화물 노동자 42만 명의 5% 정도. 하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 운전자의 비중이 높아 건설 자재 공급과 수출입 물류 수송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또 화물연대가 주요 산업단지 봉쇄 같은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파업이 현실화하면 글로벌 공급난 여파로 발생한 국내 물류난이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대기업 화주 공장이나 주요 항만 그리고 컨테이너 기지 등은 아마 봉쇄를 다 할 예정이어서요. 울산, 여수, 대산 석유화학단지도 저희가 좀 봉쇄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같은 불법 행위를 강행할 경우 현장 검거하고 주동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와 시설 점거가 예상되는 항만, 물류터미널 등엔 인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국토부도 대책회의에 들어갔지만 양측 이견이 워낙 큰 만큼 극적 타결이 쉽진 않을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부가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한 긴급 비상수송 대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정부 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엄영서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점검회의를 열고 기관별 대응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어 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화물연대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의해왔음에도 집단 운송 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현지 시각 6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상당 기간 지녀온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긴급 상황이고 우리는 여기에 대비돼 있다고 확언할 수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동맹 간에 단합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며 이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거듭 비난하며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념식을 마치고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보훈병원을 찾아 유공자들을 위로하며 셀카를 찍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최두희 기자입니다. 비가 내린 가운데 거행된 67회 현충일 추념식. 우비를 입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화와 분향을 합니다. 굵어지는 빗줄기 속에 현충문 아래에 선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직격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거듭 비난하면서 안보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갈 것입니다. 6.25 전쟁을 공산 세력의 침략이라고 말하며 잇따르는 북한 도발에 강력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가로 전투기 추락을 막고자 조종간을 잡은 채 순직한 고 심정민 소령을 포함한 순국 영웅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했습니다. 보훈 정책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 체계를 마련해 윤 대통령 내외는 추념식을 마치고는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을 직접 위로했습니다. 코로나19로 병실 면회가 제한돼 접견실에서 만남이 이뤄졌는데 이른바 셀카도 함께 찍고 사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바쁘시지만 사인 윤 대통령은 오는 9일에는 천안함 생존 장병과 희생자 유족, 연평 해전 희생자 유족 등 2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YTN 최도희입니다. 기존의 국방부 청사를 새 대통령실로 바꾸는 공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19일 청사 2층에 주 집무실에 입주합니다. 대통령실 청사의 새 이름과 슬로건, 엠블럼도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소정 기자입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제 뒤로 보이는 커다란 취임식 슬로건과 대통령 휘장이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알린 지 벌써 한 달가량 지났는데요. 청사 내부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취임 후 5층 보조집무실에서 한미 정상회담까지 치러내며 일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2층에 있는 주 집무실에 오는 19일이나 20일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맘때쯤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다는 게 대통령실 전언입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함께 비서실장 사무실과 부속실, 국무회의장 크고 작은 접견실, 경호처 시설도 들어섭니다. 윤 대통령과 같은 5층에 있던 수석실은 다른 층으로 분산 배치됩니다. 5층 보조 집무실과 접견실은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다용도 접견실로 쓰일 것이라며 김 여사 전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입주날 대통령실 청사가 제대로 갖춰지는 것을 기념해 집무실의 새 이름도 발표합니다. 현재 국민의 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등 5가지 후보를 놓고 국민 선호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임식 때와 다른 새 대통령실 슬로건과 엠블럼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청사 이전에 든 예산 소요 내역도 브리핑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관저로 쓰일 외교부 장관 공관 리모델링 공사는 이달 말 완료됩니다. 윤 대통령 내외는 관저가 완공되면 바로 이사해 서초동 자택이 아닌 한남동에서 출퇴근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습니다. 총장 인사가 늦어지다 보니 후속 검찰 인사 또한 이러기도 저러기도 애매한 딜레마에 놓였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호수 전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통과에 반발하면서 총장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검찰 수장 자리는 공석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바로 신임 총장 인선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취임 3주가 지난 여태껏 잠잠하기만 합니다. 인선 지연의 배경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신임 총장 인선의 첫 단축격인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고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재청권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3명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역할을 맡은 후보추천위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됩니다. 회의를 주도하는 위원장과 의결 여부에 열쇠를 쥔 비당연직 위원 4명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 권한을 가집니다. 특히 그간 위원장과 가까운 인물이 총장에 낙점됐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윤 대통령의 총장 임명 당시엔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김호수 총장 때는 차관 시절 보좌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장을 맡았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 장관 취임 다음 날 있었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 이관 등 다급한 현안도 총장 인선 지연의 또 다른 이유로 꼽힙니다. 다만 후보 추천이 소집부터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까지 길게는 2달 가까이 걸린다는 점에서 마냥 인선을 늦추긴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총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조만간 있을 검찰 후속 인사도 관심입니다. 검찰이 지방선거 종료를 기점으로 선거사범 수사는 물론 대장동과 삼성 웰스토리 부당 지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중요 수사를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인사가 난 검사장급 고위 간부와 손발을 맞출 차장, 부장급 중간 간부까지 후속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검찰청법상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임 총장 인선 전 인사를 할 경우 총장 직무대리를 거쳐 법 위반을 피해갈 수는 있어도 총장 패싱과 한동훈 직할 통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신임 총장에게서 검찰 인사에 대한 운신의 폭을 사실상 앗아간다는 점도 한 장관 입장에선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이 알려진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후보자의 설명이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검증팀에서 박 후보자의 과거 이력을 살필 때 음주운전은 당연히 알았을 부분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내정한 것이라면 이 부분은 후보자가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여론을 지켜본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후보자가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니 이것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질지를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3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안건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까지 초선, 재선, 3선, 중진 등 선수별 추천위원을 받아 의원총회에서 안건으로 부의할 예정입니다. 또 원외 여성, 청년 위원도 추천을 받아 모두 9명 정도 규모의 지도부를 꾸릴 예정인데 위원장 인선에 대해선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앞서 선거 패배 책임론 등을 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확대했던 만큼 이번 의총에서도 새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 주부터 더불어민주당에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구성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하는 건 여야의 합의사항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하고 싶으면 국회의장을 돌려줄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국회의장 우선 선출 입장에 대해서는
상임위 협상과 병행해야 한다면서 법사위만 주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텐데 왜 고집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는 코너 마련했습니다. 굿모닝 경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일단 해외 증시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이제 뉴욕 증시 좋았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 우리 휴장이었는데 아시아 증시도 모처럼 만에 상승세였는데 네. 다만 안타까운 건 미국 증시가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면서 강보합 수준에 그쳤습니다. 개장 초에는 이제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완화됐다라는 소식에 비교적 큰 폭으로 출발했는데 네. 역시 투자자들의 관심은 미국의 물가였습니다. 이번 주 현지 시간으로 10일 주 후반에 발표될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아마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네. 미국의 3월 물가가 8.5% 뛰었어요. 그러다가 4월에는 8.3%로 소폭 둔화되나 정점을 지났나 이번 달에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고용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고용도 좋은데 물가까지 좀 높다. 8.3이나 8.5 이상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연준의 긴축 강도가 더 빨라집니다. 네. 연준 부의장은 지금 5월에 이미 빅스텝 인상했는데 6월, 7월, 9월까지 4차례나 0.5% 빅스텝을 단행할 수도 있다라고 시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목하는 대목이고 만에 하나 이제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고 좀 둔화된다라는 징후가 나오면 뉴욕 증시뿐 아니라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좀 숨통이 트일 텐데 지금 상황을 연초 대비 좀 비교해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올 초에 비해서 20% 넘게 빠졌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추가로 하락하면 본격적인 침체장에 돌입했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후에 뭐 미국 물가 발표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주요 증시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도 앞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전국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오늘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류 대란이 우려되거든요. 근데 벌써 뭐 편의점에는 소주 대란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 때문에 세계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화물연대 오늘 0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는데 원인이 뭐냐? 이 기름값 때문입니다. 네. 지금 화물차는 주로 경유 쓰잖아요. 경유가 리터당 2,000원 넘어섰고요. 휘발유랑 가격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유류비 부담이 굉장히 커졌는데 유가 연동 보조금을 굉장히 확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지만 조족지혈이다. 운행하면 운행할수록 손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화물연대는 이제 유가가 오를 경우 이에 연동해서 운임이 조정되는 이른바 안전운임제를 안착시켜달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안전운임제가 일단 이제 화물차 운전자들의 운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2020년에 도입이 됐는데 이게 3년간 한시적입니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제 주무부생 국토교통부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 이번 이제 화물연대 이제 소속 노동자들을 보니까 전체 화물 노동자 수가 한 42만여 명, 이 가운데 한 5% 선이어서 아마 이번 지금 파업에 한 2만 5천여 명의 이제 노동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파업에 이제 동조해서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이제 소주 제품의 경우는 출고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서 편의점에서는 이제 좀 출고 수량을 제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장기화되면 이렇게 생필품뿐만 아니라 화물차들이 대부분 보면 건설, 시멘트와 같은 이제 건축 원자재부터 수출 물동량을 이제 운반하는 기간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화되면 상당히 수질 물류 수송에도 차질이 우려가 됩니다. 네, 그럼 이 사태를 두고 지금 정부의 대응 방침은 어떤 겁니까? 어제 정부가 이제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어요. 이러면서 위기 경보를 주의해서 경계로 한 단계 격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러면서 이 물류난이라는 게 이제 지자체 협업을 통해서 파업에 대비해서 이제 비상수송 대책을 점검하고 있는데 대체 차량 확보를 위해서 지금 자가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해서 유성 이제 운송에 때 임시로 허가를 내주는 방안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이제 경찰의 경우에는 노조원들의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좀 원만한 타결책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물류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긴 한데 혹시 총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지금 화물연대가 이 조건으로 지금 일몰제 폐지와 더불어서 이제 정부가 제도 확대에 대한 어떤 명확한 입장을 갖고 나오면 네. 대화에 응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무부서가 이제 국토교통부거든요. 예. 이를 좀 내부에서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파업 철회 조건과 좀 부합하는 수준의 조건을 내세운다면 아마 이제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밥상 물가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통계청 가공식품 지수를 보면요. 1년 전보다 7.6% 올랐는데요. 10년 4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5월 소비자 물가가 지금 뭐 14년 만에 지금 5.4% 올랐거든요. 네. 여기에 지금 가공식품 물가라는 게 우리가 흔히 이제 구입하고 있는 라면이나 이와 같은 생필품을 얘기합니다. 네. 물가가 1년 전에 비해서 7.6% 올라서 2012년 이후 10년 4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곡창지대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드디어 가공식품 전반의 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품목별로 봤더니 상승률 1위가 국수입니다. 국수가 1년 전에 비해서 33%가 올랐어요. 네. 2위가 소금이에요. 소금이 30%, 그 외 밀가루, 식용유가 상승폭이 컸는데 국수나 밀가루, 식용유는 해외에서 수출 중단하고 있는 밀이나 파미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갑자기 왜 소금이 난데없이 30%나 올랐느냐? 네. 이상 기후에다가 염전 면적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천일염이 2자릿수 오른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문제 이렇게 가공식품 물가가 오르면 우리 외식 물가가 오르거든요. 네. 외식 물가 역시 지금 상승률이 7.4%입니다. 네. 이게 IMF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다가 올해 그 가뭄 때문인지는 몰라도 감자나 양파 같은 농산물 값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뭄이 구황작물, 밭작물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전국적으로 강수량을 비교해 봤더니 평년에 비해서 절반 이상 비가 안 왔다는 겁니다. 네. 줄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양파의 가격은 1년 전에 비해서 2배, 100% 가까이 올랐고요. 그리고 감자 경우에도 뭐 50% 이상 급등했습니다. 여기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달 중순까지 충분한 비가 오지 않으면 옥수수 역시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특히나 이제 올해 감자 이제 재배했던 재배 농가가 마늘이나 생밥 그리고 생강 같은 것으로 이제 전환한 농가가 많아서 재배 면적 자체가 한 20%가량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뭐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 말이 정말 좀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름값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경유나 휘발유 같은 경우에도 2,000원 아래 가격을 이젠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국제사회도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기름값 왜 잡히지 않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사실 오페크 석유 수출국 기구 사우디, 쿠웨이트를 포함해서 13개 국가 여기다 이제 러시아, 멕시코의 경우에는 비회원 국가 그래서 합쳐서 오페크 플러스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서 당초 예상보다도 한 50% 증액한 물량을 증산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오히려 시간의 거래에서 배럴당 120달러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국제유가 왜 이렇게 오르지?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발표가 됐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여름철 앞두고 수요가 늘고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가 중국의 대도시 봉쇄령이 완화되니까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여기다 세 번째가 오페크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 겉으로는 증산에 합의했는데 여전히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지금 이 국제유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계 증권사들은 이런 추세로라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돌파도 머지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주요 경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모내기가 겨우 끝나가는데 벌써 수확기 쌀값 대란이 걱정입니다. 지난해 생산된 쌀이 재고로 쌓이면서 산지 쌀값이 20% 가까이 폭락해 거래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농민들은 남아도는 쌀 15만 톤 이상을 시장에서 추가로 격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5,000톤 규모의 농산물 건조 저장 시설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1톤짜리 벼 포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양파를 넣어야 할 저온 저장고도 벼 포대가 차지했습니다. 벼가 나가야만이 이 자리는 양파가 있을 자리에 양파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40년이 넘은 농협 창고에도 벼 포대가 가득합니다. 낡은 창고에서 벼를 제대로 보관하려다 보니 습도 조절 등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네, 우기가 오면 뭐 창고가 오래되고 비도 들치고 습이 차서 실제로 이 부분에 실제로 벼를 안 버리려면 수분을 실제로 정상 수분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건조 부분이 필요하고요. 농협은 지난해 전국 쌀 생산량의 절반에 가까운 사상 최대 물량 194만 톤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달 말 생산지 쌀값은 20kg에 4만 6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4%포인트나 폭락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7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했습니다. 하지만 재고가 넘쳐나면서 산지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남아도는 쌀 15만 톤 이상의 추가 시장 격리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올해 수확기 벼값 폭락으로 농가 소득이 1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미뤄지다 보면 22년산 벼도 수매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빨리 시급히 3차 격리를 시켜서 창고에 있는 벼를 지금 발주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지난해 사들인 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협은 전국적으로 400여 곳, 갈수록 소비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지난해 재고가 처리되지 않으면 올 가을 거지 뒤 수매 대란의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시기에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과 용산에선 가격이 더 올랐지만 수도권은 수억 원씩 급락하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양극화가 당분간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형 평형 위주의 한 고급 아파트. 최근 전용 240제곱미터 아파트가 11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5월 77억 5천만 원에서 1년 만에 무려 32억 5천만 원이 급등한 것입니다. 고급 주택 같은 경우는 하나가 거래가 되면 그 다음에 최고가를 계속 찍고 있거든요. 활발하지는 않지만 찾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계시는 거거든요. 서울 청담동 29가구 규모의 최고급 아파트도 전용 273제곱미터가 145억 원에 팔리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20억 원과 비교해 25억 원이 올랐습니다. 대형 호화 아파트가 뜨는 이유는 하이엔드 수요가 쏠리는 데다 공급이 절대 부족한 희소 가치와 신분의 상징이 된 주거 트렌드가 반영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는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으며 급락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도권에 있는 한 아파트의 경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최근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인 16억 3천만 원에서 4억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근처 같은 평형 아파트도 12억 4천만 원에서 8억 3천 7백만 원까지 내려가며 지난해 초 시세에 근접했습니다.
비과세 받으려고 싸게 올리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거래 가격 최근 거 거래해보니까 이 가격에 했는데 그러니까 좀 더 싸게 내리고, 근데 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내려도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광역급행철도 GTX 호재로 급등했던 송도와 평택, 화성 동탄 아파트도 일제히 하락세를 탔습니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는 대형 아파트 값이 중소형보다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금리가 임기치에 도달하지 않는 이상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강남권과 용산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심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지만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집값 양극화 현상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지난해 투자 열풍에 휩싸였던 오피스텔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적으로 26개 오피스텔이 분양된 가운데 30.8%인 8개 단지에서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청약이 진행된 경기 파주시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 1단지는 578실 분양에도 206건의 청약에 그쳤고 이 단지는 평균 경쟁률이 2.3대 1에 불과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연휴 기간 진단 검사 수가 줄어들면서 휴일인 어젯밤 9시까지 5,8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5,832명으로 전날보다 1,000여 명이 늘어났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1,700여 명, 2주 전 19,000여 명 줄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43.3%, 비수도권에서 56.7%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겠지만 6,000명 안팎을 기록하며 사흘 연속 10,000명 미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에서 8호선이 오늘부터 심야 운행을 재개합니다.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서울교통공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지하철 2호선과 5에서 8호선이 오늘부터 평일 기준 새벽 1시까지 운행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1호선은 다음 달인 7월 1일부터 8월부터는 3, 4호선을 포함해 서울 지하철 모든 노선의 열차가 평일 새벽 1시까지 운행합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원숭이 도착 의심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일은 현지 시각 6일 워싱턴 DC 보건당국이 한 주민이 오르토폭스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여 추가 테스트와 원숭이 도착 최종 판정을 위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오르토폭스는 원숭이 도착 바이러스 계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유럽을 방문한 이 주민은 현재 격리돼 있으며 밀접 접촉자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지난 3월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이란전에서 신은 축구화가 경매에서 1,6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월드컵 경기장 북측광장에서 열린 국가대표팀 소장품 경매에서 손흥민이 이란전에서 착용을 하고 사인한 축구화가 1,6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낙찰자인 24살 이재우 씨는 아버지가 갑오로도 남길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하며 비용을 지원해줬다며 언젠가 손흥민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딛고 관광업계가 수익성이 높은 VIP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일본이 오는 10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을 재개함에 따라 청와대 개방과 한류 미식 여행 같은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상품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을 찾은 말레이시아 럭셔리 관광객들. 럭셔리 관광객은 비즈니스석 이상의 항공편을 타고 5성급 이상의 호텔을 이용하며 한국 방문 중에 $10,000 이상을 쓰는 VIP 손님을 뜻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일반적인 방 한 패키지 가격 대비 서너 배에 달하는 1인당 750만 원을 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고급 식당과 지역 별미를 즐기는 미식 기행이 이번 여행의 주제입니다. 500,000 of Malaysians will come to Korea annually. So after this trip, if I found that the destination, places, the hotel, the food
is very suitable for the clients of Malaysia or Southeast Asia. 앞서 또 다른 VIP 관광객인 비즈니스 단체 팀도 방한했습니다. 주인공은 중동 11개국 59명의 치과 의사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기업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단체 관광을 온 겁니다. Through this event, we would like to have a solid scientific relationship and development between Dentium Company and all the Middle East dentists. 일본이 오는 10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재개하면서 우리 정부는 서둘러 한국 관광의 차별화를 강조하는 홍보에 나섰습니다. 먼저 미국과 캐나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최근 관광 상품으로 뜨고 있는 청와대를 알렸습니다. 청와대를 직접 방문한 관계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It's really an honor to be here and amazing to see in person. So I feel very grateful to be here, and it's so beautiful. A little overwhelming in a good way. 또 한국 관광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여수와 인천, 평창 등 지역적 특성과 매력을 강조한 Feel the Rhythm of Korea 영상 광고를 전 세계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한국 관광의 양적인 회복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성장은 더 중요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앞으로 고부가 가치 관광 상품을 통해 300명 이상의 럭셔리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정부가 국제선 항공기 운항 제한을 전면 해제하기로 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이 이르면 2주 뒤부터 코로나19 발생 이전 모습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각 항공사의 운항 편성과 항공권 판매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오는 20일부터 예전 수준으로 항공기가 운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일부터 시간당 20대에 불과했던 항공기 도착 편수를 40대로 늘리고 비행 금지 시간 규제를 완전히 해제해 항공기 운항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넨 간 한일 재개회의가 3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대면회의 형식으로 열릴 전망입니다. 정경영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게이단넨과의 대면회의를 재개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넨 회장도 올해 한일 재개회의를 한국에서 조만간 개최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 측에 제의를 했고 한국 측도 꼭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정경련과 게이단넨은 1982년 양국 경제계의 상호 이해 증진과 친목 도모를 위해 한일 재개회의를 만들었으며 이듬해인 1983년부터 정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른바 파티게이트로 불신임 투표에 붙여졌던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과반이 넘는 신임을 받으며 기사회생했습니다. 하지만 과반을 살짝 넘는 59% 수준으로 테리사 메이 전 총리의 찬성률보다 낮아 불안한 승리로 평가됩니다. 보도에 김선희 기자입니다. 불명예 낙마 위기에 몰렸던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보수당이 제기한 불신임 투표에서 총 359명 가운데 211표를 얻으며 59%의 지지율로 기사회생했습니다. 총리 후임으로 가장 근접했던 리시 수낙 전 재무부 장관도 파티게이트에 연루되며 유력 주자가 없었던 것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I can report as returning officer that 359 ballots were cast, no spoiled ballots, that the vote in favour of having confidence in Boris Johnson as leader was 211 votes. 2019년 7월 당권을 잡은 존슨 총리는 취임 후에도 항상 논란이 뒤따라다녔습니다. 정치적 기반이 부족해 최단명 총리로 끝날 뻔한 위기도 겪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선거에서 브렉시트 완수를 걸고 크게 승리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엉망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봉쇄 중 방역 규칙을 어기고 파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비난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that a Prime Minister had been found to be in breach of the law. And then he lied repeatedly to the public about it.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며 한때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했지만 술판 행각을 상세히 담은 정부 보고서가 발표되며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결국 여왕주기 70주년 연휴에 보수당 의원들이 불신임 투표를 제기했고 가까스로 다시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59%의 낮은 지지율로 살아남으며 당내 지지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지 못할 경우 미래를 보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임 테리사 메이 총리는 더 높은 63%의 지지율로 불신임 투표를 통과했지만 브렉시트 문제를 풀지 못하며 반년 만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율은 계속 줄고 있지만 한 번 마실 때 마시는 술의 양이 적지 않은 위험 음주 청소년은 2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한 달에 6일은 술을 마셨고 한 번에 마시는 음주량도 소주 1병 이상이었습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중고생의 음주율은 최근 10년 새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음주학생 비율은 남학생이 12.4%, 여학생이 8.9%로 10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 남학생 23.5%, 여학생 18.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한 번 술을 마실 때 남자는 소주 5잔 이상, 여자는 소주 3잔 이상을 마시는 위험 음주자 비율은 여학생이 49.8%, 남학생이 42.5%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또 이들 위험 음주 청소년은 한 달에 6일 정도, 즉 닷새에 한 번꼴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시는 양도 남학생은 소주 1병 반, 여학생은 소주 1병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알코올은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물질이라는 거죠. 청소년기는 많은 생활 습관이 형성되고 완성되는 시기인데 술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갖는 거,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위험 음주 학생 집단은 술도 비교적 쉽게 구매했습니다. 술을 사려고 시도할 때 성공하는 비율이 남녀 모두 85%를 넘겼습니다. 가정에서 음주를 허용하는 비율도 60%를 넘어 30% 정도인 비음주 학생 집단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해선 주류 판매 환경과 가정 내 음주 허용 분위기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다시 일상이 시작되는 오늘도 예년보다 선선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5도에 머물면서 어제와는 비슷하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며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맑은 아침과 달리 오후부터는 하늘에 구름 양이 많아지겠고요. 곳곳으로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에는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북 지역에는 내륙에서 발달한 긴 띠 형태의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동 지역은 점차 비가 잦아들겠지만 전북 지역의 비구름은 낮 동안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그 밖에 충청 이남 지역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린 뒤 밤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15.7도, 대전 16.8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광주와 대구 22도 등 예년보다 2에서 6도가량 낮아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호남과 강원 남부의 소나기가, 목요일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 주 후반에는 날이 다시 더워질 전망입니다. 현재 동해상과 남해동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오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